안녕,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야. 오늘 사건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이거든? 자,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야.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1998년 8월 31일. 이날은 별다를 것 없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호주 로캠튼에 사는 제니 카와는 평소처럼 자신의 딸 나타샤 라이언을 학교에 데려다줬지. 학교에 도착하고 나타샤는 엄마 뺨에 키스를 한 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었고, 엄마는 딸이 학교에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 근데 이게 딸의 마지막 모습일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 나타샤는 그날 실종되고 말았거든. 학교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록 딸이 돌아오질 않는 거야. 처음에는 금방 오겠지 생각했어. 사실 나타샤가 종종 가출하곤 했었거든. 이게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 사랑 가득 받고 자랐다고 해. 특히 그녀의 아버지 로버트 라이언은 나타샤를 정말 많이 사랑했지. 딸이 다른 애들보다 막 빨리 걸음마 떼는 거 보고 그리스퍼라는 귀여운 애칭을 주기도 했었었고. 하지만 나타샤가 10살 때 제니와 로버트는 이혼을 하게 돼. 그리고 엄마랑 함께 나타샤는 그 새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지. 물론 엄마랑 그 새아버지도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꼈어. 하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은 너무나 큰 상처였던 거야.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대. 중학생이 된 후에는 더 심해졌었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자살 시도를 하기까지 해.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타샤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 스콧 블랙. 스콧은 나타샤보다 3살 많아서 21살이었어. 당연히 부모님 눈에는 그 딸 연애가 탐탁지 않았지. 미성년자 딸이랑 성인 남자랑 만나는데 누가 반기겠냐고.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지니까 이때부터 나타샤가 가출을 하기 시작해. 다들 싫다고 하니까 남자친구랑 이게 조금이라도 같이 있으려고 집을 나갔던 거야. 첫 번째 가출은 1998년 7월. 나타샤가 강아지 산책 간다고 그렇게 나가고는 그대로 가출한 거지. 그리고 이틀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곧장 스콧 찾아갔지? 그래서 나타샤를 금방 찾아왔어. 이 일로 스콧은 미성년자 납치 혐의로 87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었대. 근데 이게 딱 한 달 전이거든? 게다가 실종 신고하고 이틀 후에 한 남성이랑 영화관에서 비디오 게임하고 차 타고 돌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라는 목격담이 들리니까 그냥 또 스콧이랑 있나 보다 하고 좀 별 생각 없이 넘어갔던 거야. 근데 이 생각과는 다르게 몇 달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아. 이제는 슬슬 이상하다 생각하게 됐어.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제니는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 그래서 경찰이랑 같이 스콧한테 가서 나탈리 어디 있는지 아냐? 몇 번을 물어봤는데 자기는 모른대. 자기도 너무 찾고 싶다 막 이러는 거야. 결국 엄마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샤에게 제발 돌아와달라고 울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지. 그러니까 가출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그 이후로도 딸에게는 아무런 연락은 없었어. 한 달, 2달,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가. 게다가 나타샤는 실종 이후에 로캠튼 지역에서 3명의 여성이 연달아서 실종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었거든. 피해자는 36살이던 베벌리 레고, 39살이던 주리던 터너, 19살 실비아 마리아였어. 나타샤부터 3명의 실종자까지. 경찰은 이 짧은 기간 내에 같은 지역에서 연달아 실종한 게 이건 절대 우연일 리 없다면서 이게 동일범의 소행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연쇄 납치범, 더 나아가서는 연쇄 살인범의 범행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타샤의 가족들도 희망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어.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게 돼. 그러던 1999년 4월 22일 로캠튼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9살 케일라 스카인 하츠는 학교가 끝나고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케일라는 항상 똑같은 길로 등하교를 했었거든. 평소처럼 가고 있던 그때
누군가 케이라의 등 뒤에 접근한 거야. 아이의 뒤통수를 가격해서 기절시켰고 아이를 차에 태우더니 그대로 사라지게 돼. 안 그래도 실종 사건에 민감했던 경찰들은 빠르게 수색에 들어갔지.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경찰들이 샅샅이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아이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어. 그래도 지역 주민들 모두 이 사건에 엄청 관심이 많았거든. 나치범에 대한 목격담이 계속 들어왔다고 해. 경찰은 그 진술들을 토대로 빠르게 용의자를 추리해 나갔지. 그러다가 딱 수상한 한 남자를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은 로캠튼 지역에 살던 레너드 프레이저. 알고 보니까 전에 그 강간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적도 있더라고. 당연히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고 추정했고 납치수단으로 추정되는 그의 차를 압수수색하게 되는데 와, 여기서 진짜 대박 증거 찾게 돼.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된 거야. 이때부터 레너드를 강하게 압박했고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자신의 죄를 실토하면서 케이라 시신이 유기된 장소를 자백했지. 레너드는 케이라 사건으로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히게 돼. 그런데 경찰은 그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타샤랑 또 연달아 발생한 세 명의 실종에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레너드도 자기는 진짜로 다른 실종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지. 그러면서 나타샤가 동네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는 게 분명하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경찰은 그에게 자백받기는 글렀다 싶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레너드랑 같이 복역 중이던 다른 수감자를 매수해서 그에게 자백을 이끌어내기로 해. 경찰은 당시 사기죄로 복역 중이던 앨런 퀸에게 만약 그 레너드의 자백을 이끌어내면 너 감형해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녹음기를 쥐어줬지. 그때부터 앨런은 레너드랑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그 범행을 자랑하도록 자극하게 돼. 레너드는 당연히 이 사실 모르니까 결국에는 신나서 막 자랑을 하는데 내가 걔들 어떻게 죽인 줄 알아? 베벌리랑 줄리 그년들은 속옷으로 목 졸라 죽여버렸고 실비야 걔는 통나무로 패 죽인 거야. 그리고 또 누구더라? 나타샤? 걔는 영화관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 멍청한 년이 집에다 태워다 준다니까. 차에 타는 거 있지? 그래서 때려 죽였어. 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 모든 내용은 전부 녹음됐고 레너드의 범행은 낱낱이 밝혀지게 돼.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증거에 레너드는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자, 그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신은 찾아야 되잖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봤더니 전부 연못에 던져서 유기했다고 하더라고. 그의 진술을 따라서 해당 연못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어. 그리고 거기서 베벌리, 줄리, 실비아 이 셋의 시신은 발견했지만 나타샤의 시신만은 나오질 않는 거야. 결국 그녀의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기소되게 돼. 나타샤의 가족들은 그녀가 사라진 지 3년이 지난 2001년이 되어서야 나타샤의 장례식과 또 추도식을 치를 수 있었어. 연쇄살인마 레너드 프레이저가 체포되면서 깔끔하게 해결될 것만 같았던 나타샤 실종 사건은 2년이 지난 2003년 갑자기 큰 반전을 맞이하게 돼. 때는 2003년 4월 21일. 이날은 레너드의 재판이 있는 날이었어. 나타샤 사건을 포함한 총 5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지. 그날 법정에는 유족들과 또 나타샤의 가족들도 다 참석했었었고 한참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때 경찰관이 나타샤 아빠 로버트를 조용히 불러내더래.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야. 당신 딸 나타샤가 발견됐어요. 로버트는 드디어 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전화를 건네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당황스러워. 이 사람이 나타샤가 맞는지 확인을 해달래. 아니, 이게 뭔 소리지? 로버트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어. 그래서 얼떨떨한 기분으로 우선 그 전화를 받았는데 한 여성이 말을 하더라고. 아빠. 로버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렸던 그 목소리는
분명 자기 딸 나타샤였거든. 로버트는 그녀가 진짜 내 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별명을 기억하는지 물어봤대. 그랬더니 아빠 저예요 그라스퍼. 너무 사랑해요. 진짜 죄송해요. 잠시 뒤 증인이 법정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 그 증인의 얼굴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본 것처럼 경악할 수밖에 없었지. 그녀는 바로 5년 전 로버트한테 살해당했던 나타샤. 그녀가 버젓이 살아서 걸어 들어오는 거야.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 숨지키고 있었지. 근데 나타샤가 하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사실 자기는 레너드를 본 적조차 없다는 거야. 5년 전 실종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자친구 스콧 블랙과 함께 살았고 레너드는 본인, 그러니까 나타샤 살인사건에 대해서 무죄라고 증언하더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족들과 대중들에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해. 하지만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진짜 너무 혼란스러웠어.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너무 어려웠지. 아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가족들은 오죽했겠냐고. 자, 나타샤가 말한 그 자신의 실종 사건에 대한 행적은 이랬어. 1998년 8월 31일 어머니 차에서 내려서 학교로 가는 척 연기를 한 뒤에 발걸음을 돌려 스콧의 집으로 간 거야. 이때부터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한 거지. 스콧은 딸의 행방을 물어보는 가족들과 경찰들에게 자긴 전혀 모른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했고 그녀를 숨겨줬어. 이전에 가출을 통해서 괜히 돌아다니다가 막 사람들한테 걸릴 수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은 철저하게 집 안에서만 지냈다고 해. 나타샤는 집에서 모든 커튼이 닫히고 생활하면서 요리도 하고 인터넷에서 공부도 하고 평범하게 지냈었고 가끔은 사람들 눈 피해서 한밤중에 밖에 나가서 같이 산책을 즐기기도 했었었대. 근데 이게 숨어 산 게 5년이야 5년. 스콧집에서 그 5년 중에 한 번쯤은 손님이 오긴 했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한 번을 안 걸린 걸까? 이게 또 사람들이 집에 오잖아? 그러면 스콧방에 그 북박이장이 있었었거든? 거기에 나타샤가 숨어가지고 숨죽인 채 있었었대. 심지어 그 와중에 같이 로캠튼으로 이사를 오기까지 했었어. 그리고 그 위치는 엄마 제니의 집과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지.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있었던 거야.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숨은 거냐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 사실 처음에는 그냥 단순 가출이었대.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밖에서 갑자기 경찰이 자기 찾는다고 난리고 일이 점점점 커지는 거야. 이게 겁이 나는 거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연쇄살인범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고 그래도 가족한테만큼은 나 살아있다 말해야겠다 싶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몇 번이나 용기 내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도무지 입이 안 떨어져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고 그랬었대. 레너드가 살인 혐의로 체포돼서 기소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족들이 자기 살아있는 걸 알고 찾기 위한 작전?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자기는 살인범 피해자가 되어 있었었고 또 레너드의 재판이 다가올수록 자기 거짓말이 점점 커질 것만 같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 결국 레너드의 재판이 있기 약 3주 전인 2003년 4월 2일 나타샤는 셀리라는 가명을 이용해서 아동 상담 서비스 헬프라인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 한 남성이 자기를 죽였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그런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다행히 상담사가 직감적으로 이 전화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나타샤일 거라고 추측했었대. 그리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었던 거지. 그리고 그 와중에 경찰서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게 익명의 편지였지만 누가 봐도 나타샤가 보낸 게 틀림없어 보였어. 왜냐면 그 안에 나타샤는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거든. 자, 이 주소를 추적해서 드디어 경찰이 나타샤를 찾을 수 있었던 거야.
처음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안에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어. 결국 강제로 진입해서 집을 수색했고 침실 북방이장 안에 웅크리고 숨어있던 나타샤를 발견한 거지. 와, 이게 근데 이게 뭐야? 무슨 영화도 아니고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잖아. 나타샤는 이 사건 이후로 대중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게 됐어. 물론 그녀가 살아있다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지.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고통을 겪게 한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호주의 사법 시스템도 완전 바뀌었다고 해. 이 일을 계기로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은 해결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해. 원래도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유죄로 끌어내기 되게 어려운 그런 케이스였는데 나타샤 사건을 통해서 피해자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진짜 딱 단적으로 보여준 거잖아. 이후에 다른 재판에서도 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우리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나타샤 어머니, 부모님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그녀는 사라진 딸이 자기 집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과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애타게 찾았는데 연락 한 통 없었다는 게 큰 충격과 딸에 대한 실망을 받았다고 해. 처음에 나타샤한테 진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져서 진짜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어. 하지만 부모 마음이 그럴 수가 없지. 나타샤 얼굴을 본 순간 그 모든 마음이 싹 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냥 딸을 다시 안아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 너무 기쁠 뿐이었지. 한편 나타샤의 남자친구 스콧은 그녀의 행방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됐어. 스콧이 징역을 사는 동안 나타샤는 센트럴 퀸즐랜드 대학교의 간호학을 공부했고 또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해. 아니 근데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나타샤도 뭔가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가족들이 기뻐했다면 다행인 거지만 난 잘 모르겠다 진짜. 어쨌든 스콧 석방 이후에 둘은 다시 만났고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 그 후에 3명의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지냈었고 현재 나타샤는 모든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북박이장의 소녀 나타샤가 아닌 타시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대. 그나저나 그 연쇄살인범 레너드의 재판 결과도 궁금하지? 그는 2003년 4월 30일 나타샤를 제외한 4건의 살인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해. 그래도 모든 일이 잘 해결돼서 너무 다행이지? 근데 나 진짜 이게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여러분은 어땠어? 생각 댓글에 많이 남겨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여러분, 나온 지 조금 되긴 했는데 미드 덱스터 혹시 좋아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실래요? 사실 제가 이것도 엄청 팬이거든요. 이게 주인공이 사이코패스인데 한 편 한 편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미드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이 덱스터에 너무나도 빠져있던 한 시청자가 현실에서 벌인 충격 사건입니다. 덱스터 팬으로서 저에게 너무나도 소름 돋는 스토리였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2006년부터 방영된 덱스터의 줄거리를 조금 더 풀어보자면 어느 날 형사 해리 모건이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겨우 살아남은 3살짜리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돼. 보니까 얘가 살해당한 엄마 곁에서 며칠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거지. 그 아이한테 동정심이 든 해리는 아이를 입양했고 또 지극정성으로 키웠어.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는 걸 이 경찰 아빠가 직감적으로 깨닫게 돼. 아무리 사랑으로 키워도 이 살인 본능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고민하던 끝에 이런 성향을 조금이나마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해. 이때부터 살인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지. 그 규칙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만 죽일 것. 아빠가 이렇게 직접 가르친 거야. 아이가 다 커서 이제 마이애미 경찰서에서 법의학자가 됐어.
하지만 밤이 되면 범죄자들을 사냥하는 그런 살인마가 되는 스토리야. 이 미드가 공개되고 나서 인기가 엄청났는데 이 매 에피소드마다 170만 명이 시청할 정도에다가 이후로도 시즌이 8개나 만들어졌어. 근데 나 이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 토미 팬이라면 이거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할 거야. 뭐 어쨌든 현실로 돌아와서 캐나다에 살던 20대 청년 마크 트위첼도 이 덱스터의 열렬한 팬이었어. 마크는 대학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전공한 그 아마추어 영화 감독이었는데 언젠가는 뭐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꿈을 품고 있더라고. 마크는 자기 페이스북에 그 드라마 덱스터에 대한 감사평을 종종 남겼었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모두 악함을 가지고 있다. 가끔은 내가 얼마나 그 덱스터 같은 악함을 지니고 있는지 겁이 난다. 근데 약간 중2병 같지? 근데 이 감사평에 대해서 다들 쓱 보고 이렇게 넘겼을 뿐 그 누구도 이걸 진지하게 여기진 않았어. 그러던 2008년 10월 캐나다 에드몬트에 살던 38살 존 브라이언은 뭐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채팅을 즐기는 그냥 평범한 남자였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가까운 지역에 살던 한 여성과 대화를 했는데 둘이 완전 삘이 딱 통했던 거야. 계속 연락을 이어가다가 우리 얼굴 한번 보자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약속도 잡게 돼. 그 여자가 10월 10일에 에드몬트 남부로 자기를 보러 오라고 하길래 저는 또 엄청 설레하고 있었어. 이게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였거든. 그래서 막 친구 데일한테 전화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자 만나러 간다고 막 자랑도 했었고. 근데 이때 그 여자가 좀 특이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보니까 만날 주소를 이렇게 딱 알려주지를 않고 그냥 오는 방법만 얘기해줬다는 거야. 아니 그럼 뭐 여기서 우회전 저기서 좌회전 뭐 이렇게 말로만 한 건가? 근데 그냥 주소 알려주면 편하잖아. 뭐 어쨌든 저는 그냥 알아서 잘 찾아가 보겠다 이러고 친구와의 전화를 끊었어.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존한테 전화가 오더라. 그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 여자는 없고 여기가 웬 창고라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영화를 찍는다는 그런 남자만 있다는데 이게 아무래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다면서 황급하게 전화를 끊더라고. 이후에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문득 친구는 존에게 이메일을 받아. 그 여자 만났어. 데이트하러 가볼게. 하하하. 왜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을 하지? 친구가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는 거야. 뭐 데이트 하나 보다 뭐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싶었는데 이후에 주말까지 연락은 두절됐어. 월요일이 되어서야 존한테 메일 한 통이 오더라고. 정말 특별한 여자를 만났어. 이름은 젠인데 나랑 같이 여행 가재. 코스타리카로 갈 거야. 12월 한 10일이 지나서야 돌아올 것 같아. 이메일 자주 할게. 친구 데일은 이건 아니다 싶었어. 왜냐면 일단 그 메일의 존의 말투가 전혀 아닌데다가 존은 평소에 그 더운 날씨를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코스타리카? 그 더운데 갑자기 2달이나 여행?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 근데 존의 메일을 받은 사람은 또 있었어. 존이 근무하던 그 회사였는데 갑자기 퇴사 신청을 한 거야. 심지어 사연은 적혀 있지도 않아. 뭐 그래도 지금까지 일했으니까 일단 급여 정산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회사에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보는데 끝까지 답은 없었어. 결국 데일과 친구들이 함께 그 존의 아파트로 찾아가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안은 고요했지. 근데 이상한 게 존의 여권이랑 캐리어가 그냥 다 집에 있는 거야. 심지어 소지품도 고스란히 남아있고. 친구들은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고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돼. 다행히 존이 그 데이트 가기 전에 친구한테 가는 그 경로를 자세히 말해뒀거든. 그래서 경찰이 그곳으로 출동했지. 그랬더니 진짜 그냥 덩그러니 그 창고 하나가 있더라. 게다가 무슨 드라마 촬영장처럼 이상한 소품들이 이렇게 널려있기도 해. 경찰은 아무래도 이 창고를 빌린 사람이 의심스러워서 그 계약자를 확인해봤더니 아까 그 영화감독 지망생이던
마크 트위첼이었어. 처음에 그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마크는 그 존의 실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이었어. 근데 존이랑은 아는 사이래. 그날 자동차 중고거래 때문에 이 창고에 왔길래 만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디 갔는지 자기는 모른다 뭐 이러는 거지. 근데 이게 그 존 친구가 알고 있던 이야기랑은 좀 다르지? 경찰은 그를 쉽게 믿지 않았어. 왜냐면 사실 그 마크 자동차 트렁크랑 또 노트북에서 핏자국이 발견됐었거든. 경찰은 이게 존의 혈흔이라고 의심했고 그렇게 마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돼. 마크 쪽 주장 들어볼까? 2주 전부터 친구들이랑 이 창고를 빌려서 8분짜리 공포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영화 줄거리가 뭐냐면 데이트 웹으로 바람 피우는 남자를 창고로 유인해서 그 대가로 거기서 살해한다는 내용. 근데 이 스토리 좀 익숙하지?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여자를 여기서 만나러 온 그 존의 상황이랑 좀 비슷하잖아. 자, 그 마크가 만들던 영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라? 이게 그 미드 덱스터 스토리랑도 비슷해. 근데 뭐 워낙 그 평소에 마크가 그 덱스터 팬이라서 그런 거겠지. 근데 이때 혈흔 감식 결과가 나와. 차랑 그 노트북에서 발견된 핏자국의 주인은 실종된 그 존이었어. 딱 걸린 거지. 10월 20일 마크는 그 혈흔을 증거로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마크는 자기가 존을 살해했다는 걸 시인했어. 근데 결코 그 의도된 범행은 아니라는 주장이야. 처음엔 영화 홍보를 위해서 존을 끌어들이긴 했다고 해. 그니까 이게 몰카를 설치해놓고 존이 이 낯선 창고에 들어올 때 갑자기 공격하면 겁먹고 헐레벌떡 도망갈 거잖아. 이 리얼한 장면을 영화화했으면 그 존이 오히려 신나서 저거 영화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다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닐 테니까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이해가 돼? 뭐라는 거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존은 살해당했어.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거라면서. 마크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어. 와! 하고 존을 겁을 줬는데 얘가 도망치질 않고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마크한테 달려드는 거야. 그렇게 싸움이 시작돼. 그래서 마크는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냥 얘를 죽이게 됐다 라는 설명. 잠깐만, 그러면 그 시신은 어딨어? 의도치 않게 죽게 되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토막을 냈고 그 후 하수구에 버렸다는 거야. 이걸 듣고 경찰이 인근 하수구를 수색해서 결국 존의 시신 일부를 찾아냈어. 예상했던 대로 존이 보낸 이메일들은 마크 짓이 맞아. 그 시신 처리한 후에 미리 알아둔 존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동으로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서 친구랑 또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던 거지. 실종 사실을 그 늦게 발각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였어. 근데 마크 얘 봐라. 얘가 자백을 하던 와중에 오히려 피해자를 탓해. 존이 그때 자기한테 덤비지만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래. 자기는 그냥 몰카만 찍으려고 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건 우발적인 사고다 라고 주장을 해. 경찰이 이거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 얘 우리가 바본 줄 아나 봐. 그러니까 애초에 정당방위라는 주장이 앞뒤가 맞질 않거든. 왜냐면 하수구에서 찾아낸 그 시신의 일부를 부검해보니까 존은 머리에 파이프를 맞고 사냥용 칼에 찔려서 사망한 걸로 추정됐어. 게다가 마크는 사망한 존을 마치 덱스터처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일사천리로 토막내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마크의 주장은 격렬한 몸싸움 끝에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라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번 공격한 게 여실히 드러나. 증거는 계속 발견돼. 마크 노트북에서 30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하나 나왔는데 제목은 SK Confessions. 여기서 SK는 시리얼 킬러, 그
그러니까 연쇄살인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목은 살인자의 고백을 의미하겠지? 이 문서는 약간 일기 같은 형식이었는데 그 처음만 좀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유죄 인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과 사건은 약간 수정하였다. 이것은 연쇄살인마가 되어가는 나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다. 이 스토리 안에는 짐이라는 허구의 피해자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존이 살해당한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 문서에는 살인마가 짐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닐과 톱을 샀고 또 사체를 토막하는 과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 누가 봐도 이게 소설이 아니라 존이 살해당한 그 당시의 내용을 자세히 적어둔 거야. 나중에 재판에 가서도 검찰은 이거야말로 범인의 자백이다. 이거 증거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돼. 그런데 마크의 노트북에는 살인자의 고백 외에도 사이코패스 프로파일 이런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이코패스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그 자세한 분석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는데 나는 제작자로서 내 영화의 판매와 배포에 대한 이익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연쇄살인마로서 나는 격렬한 흥분과 징역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신이 연쇄살인마라는 자백 그 자체였던 거지. 응? 근데 아직 죽은 사람은 존 한 명뿐인데? 그러면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 마크가 존을 살해하기 전에 이미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던 거야. 이번에도 그는 데이팅 앱에서 여성인 척 타겟을 물색했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바로 테트로였어. 존의 사건이 있기 불과 일주일 전 2008년 10월 3일 이날 테트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데이트를 하러 나섰는데 그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까 웬 차고였어. 잠시 후 테트로가 그 차고로 들어선 순간 갑자기 하키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나타나더니 3단봉으로 테트로를 막 공격하는 거야. 그러다 잠시 후에는 총을 꺼내더라. 테트로는 진짜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죽기 살기로 그 마스크맨을 밀어냈고 겨우 현장을 빠져나오게 돼. 짐작했겠지만 그 하키 마스크 쓴 사람은 마크였고 마크 입장에선 첫 번째 살인 시도가 실패로 끝난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정작 피해자 테트로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던 거야. 자기가 채팅으로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이 조금 부끄러웠거든. 이후에 마크는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고 테트로는 존의 죽음을 뉴스로 접한 후에야 심각성을 깨달았고 경찰에 이 일을 신고하면서 이 전말이 모두 드러났던 거지. 2011년 4월 12일 마크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아서 가석방 없는 25년형이 선고됐어. 그런데 이 범인 마크가 덱스터의 광팬이었다는 게 어쩐 일인지 주목을 받게 됐어. 그 잔인한 살인마 캐릭터를 드라마에서 너무 매력적으로 표현해서 이런 모범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덱스터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던 거야. 근데 우리가 정확히 짚어야 될 게 있어. 그 잔혹한 드라마를 본다고 모두가 범죄자가 되지는 않잖아. 이건 마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또 이 와중에 마크는 또 논란을 일으키는데 유죄 판결 받고 교도소 갔지? 근데 감옥에서도 그동안 재판 때문에 못 봤던 그 덱스터 시리즈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이도 없고 또 분노했어. 그치, 이 사람은 그냥 하루에 3번 밥 먹는 것처럼 살인의 본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해.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지. 마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처럼 그는 어쩌면 처음부터 자기의 뒤틀린 내면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온갖 핑계랑 변명 뒤에 숨어버린 비열한 범죄자일 뿐이지. 종종 뉴스에서도 범인이 자극적인 영화나 영상에 빠져 있었다고 보도되곤 하잖아. 근데 나는 이게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해. 이 범인이 마침 공포물의 팬이었던 거지. 그 공포물이 살인마를 만든다고는 난 생각하지 않거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랑 의견이 달라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남겨줘. 그럼 오늘 메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 였습니다.